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25일 변론 종결입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해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 마은영 재판관 후보자의 중도 취임 여부가 선고 시기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손만 잡았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여야정 협의회를 열었지만 이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등 핵심 의제에서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여야정은 다만 이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후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정치권이 민생 현안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민주당 대 김문수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가 어제 전 MBC 기상캐스터 오유한나 씨 사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과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계엄 불법성 여부를 놓고 난타전을 벌이는 등 정치 공방으로 얼룩졌습니다. 김 장관이 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줄곧 선두권을 유지하자 민주당이 일찌감치 견제에 나서면서 국회 상임위가 김 장관 개인 검증판으로 흘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음 키워드 어제는 기업, 오늘은 노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각각 찾아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주 4일 근무제, 정년 연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 어제는 충남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북에 보내지 말랍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전쟁 포로들이 고문당할 거라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 포로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제3국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윗몸 일으키기 빼입니다. 경찰청이 허리와 목에 무리를 준다는 민원이 이어져 온 윗몸 일으키기를 현직 경찰관 체력 검정 종목에서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청은 윗몸 일으키기 대신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버티는 플랭크 등 다른 대체 운동 동작을 고려 중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다음 주 25일에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고요. 또 11차례의 기일을 갖고서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기로 한 겁니다. 이대로면 3월 중선고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헌재는 어제 열린 20차 변론에서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이 최종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종 변론 기일에는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에 국회 측과 그리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2시간씩 종합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 국회 측의 탄핵 소추위원인 이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윤 대통령이 이 최종 의견을 진술합니다. 현재는 두 사람의 최종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이 다음 주 화요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이 되면 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이 표결을 결정하는 평결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이 결정문 초안에 소수 의견을 반영한 뒤에 이 결정문을 최종 확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에서는 최종 변론에서 이 선고까지 한 2주 정도 걸렸기 때문에 이르면 3월 중순 이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계엄 선포의 위헌성뿐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도 필요해서 이 재판관 평의 결과에 따라 이 선고 일정에도 영향이 미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고 시기를 둘러싸고서는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또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변론 종결 전 임명될 경우 헌재는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판사의 경질이나 변경이 있으면 공판 절차를 갱신하라고 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갱신 방법과 소요 기간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간 공방이 벌어지게 되면 선고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헌재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여러 건의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 이건 역시 선고 일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벌어졌던 10차 변론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두 국정 1~2인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들의 법정 대면이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직접 대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자리에 앉은 지 5분 만에 심판정을 떠나면서 한 총리와의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요. 한 총리 신문 내내 자리를 비웠던 윤 대통령은 2시간 뒤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 신문 순서가 되어서야 다시 심판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재판부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퇴정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총리의 증언을 지켜보는 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은 것 같아서라고 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께서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퇴청을 하셨습니다. 변호인들과 상의만 하고 퇴청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의 증인 신문에서는요, 대통령 그리고 국회 양측 모두에게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네, 먼저 한 총리는 이 윤 대통령 측 증인 신문에서 야당을 정면 비판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한 총리는 이 계엄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야당 주도로 이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남발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이 야당의 입법 폭주 역시 폭정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 대통령 측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며 내세운 이유 중 하나인 이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이로 인해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증언들을 통해서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명분에 힘을 실어줬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한 총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어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고 말한 건 국회 측 소추 사유에 힘을 싣는 부분이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고 모두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앞서 헌재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찬성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언과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또 한 총리는 경고성, 반나절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요. 어제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죠.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들도 속속 도착을 해서 함께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야말로 개인이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탄핵 29건이 발의가 됐습니다만 그 29건이 국민의 눈높이하고 반드시 맞는지 그거는 또 역시 그 정치권이 한번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해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전 세계에 직무정지를 시키는 그런 제도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어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간 순서는요, 지난 4일 5차 변론에 이어서 또다시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신문 순서였습니다. 홍 전 차장과 윤 대통령 측 간의 신경전이 상당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과 홍 전 차장은요, 시작부터 홍 전 차장이 폭로했던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메모를 작성한 장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메모의 종류가 여러 개이고 체포 대상자가 14명인지 16명인지 불확실한 이유, 그리고 체포를 작성한 장소를 혼동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신빙성 논란이 제기된 메모의 실물을 가지고 왔다며 문건을 제시해 보이며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메모 작성 관련 장소, 일시에 대한 증언과 국정원 내부 CCTV상의 동선이 엇갈린 것에 대해서는 혼동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일시와 장소는 2달 전 병원 입원 중에 투약한 상태에서 검찰에 진술한 것이라서 다소 혼동이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국회 측은 홍 전 차장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질문들로 지원 사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총리 신문 때 자리를 피했던 윤 대통령은요, 홍 전 차장의 신문이 마무리가 됐을 때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고선 아주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홍 전 차장의 이 증인신문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요, 9분 동안 증언이 거짓말이라거나 전부 엉터리라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한 건 격려 차원의 전화였다고 재차 강조를 하면서 통화한 걸 가지고 이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엮어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척 사령관이 이 계엄 당시 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위치 파악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체포가 목적이 아닌 동향 파악을 위해서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 발언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또 뭐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건데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 날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신문 중에서는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름이 소환이 돼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아시다시피 계엄 사태 직후에 정권 누군가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을 포함한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 이렇게 폭로하면서 사실상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을 선언해서 엄청난 파장을 불렀었죠.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이 홍 전 차장의 메모의 신빙성을 추궁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이름을 거론을 한 겁니다. 네, 그동안 홍 전 차장은 체포존 메모를 급하게 받아 적은 후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다시 쓰라고 시켰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 측은 메모를 다시 보좌관에게 정서시킨 이유는 뭔지 캐물으면서 이 보좌관이 한동훈 전 대표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아니냐는 질문도 했습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보좌관의 친구가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는데요. 해당 보좌관은 현직 국정원 직원으로 홍 전 차장에 따르면 전에도 몇 번 정서를 부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어제 홍 전 차장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발언 듣고 오시죠. 지금 증인이 진술하였듯이 그 엄청난 명단을 불러줘서 미친 짓이다까지 생각했던 명단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다는 것은 이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못 알아보는 글씨로 몇 번 정서를 부탁했던 이 보좌관이 누군가요? 지금 보좌관은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예, 누구 이름은 밝힐 수 없나요? 제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메모를 정서했다니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닌가요? 제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헌재에서 오간 공방이 보도되자 한 전 대표 측에서는 홍 전 차장 메모를 정사한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는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탄핵 심판의 막판 키맨으로 떠오른 인물이죠.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인데요. 조 청장도 어제 처음으로 증인신문을 받기 위해서 헌재에出석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내내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또 거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주요 인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혈액암 투병으로 그간 현재 증인신문에 2번 출석을 거부했지만 어제 마지막 증인신문엔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의 6차례 통화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어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진술의 대부분을 거부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조 청장의 증인신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는 와중에서 이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또 내용을 정정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거 뭐였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김영두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이 계엄 해제 이후 조 청장과의 통화에서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 이렇게 한 발언의 의미를 물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이 경찰국장이었던 박형수 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요. 이 통화를 두고서 조 청장이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수사기관에 진술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조 청장이 어제 정정을 한 겁니다.
조 청장은 이 뼈가 있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고 윤 대통령의 저 말을 질책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또 이 단전 단수 지시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습니다. 어제 이 조 청장 증언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증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였고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상당히 좀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냐 이런 얘기를 박현수 국장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요?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네.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청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면직 절차를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예상했던 대로요. 어제 그 변론 기일에서 25일 날 변론을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통상 변론 종결로부터 한 2주 정도가 소요되는 거 저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월 중순쯤에는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다. 지금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헌재가 이렇게 변론과 관련해서 이제 일정을 확실히 정해서 발표를 하니까 당장 여당에서는 왜 이렇게 또 서두르느냐, 이게 과연 심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고요. 뭐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앞서서도 계속 헌재의 어떤 심판의 공정성, 그다음에 너무 조속하고 졸속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당연히 뭐 국회 측이나 야당은 절대 빠르지 않다, 오히려 더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맞서 왔죠. 자, 그렇다면 어제 지금 헌재가 공식화한 이 변론 마무리 일정에 대해서 과연 이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또 평가를 하시는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25일이 이제 최후 변론을 무제한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뭐 3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탄핵 일정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봤을 때 50일, 90일 각각 이렇게 걸렸어요. 2월 14일 날 탄핵소추가 통과된 걸 보면 3월 11일 근간으로 그 주에 선고가 되면 90일 정도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로 봐서는 그렇게 뭐 늦거나 빠르거나 뭐 그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재판부도 여기에서 더 이상 지금 뭐 실체적 요건이라든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어떤 비상계엄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다 판단이 끝났다고 봐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들이 공전되는 변론을 받아줘야 되냐라는 어떤 판단 하에 아마 결정을 내린 것 같아서요. 이게 뭐 이 기간에 빠르고 늦으면 따진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 헌재법에 180일 동안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절반 정도도 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7차까지 했는데 11차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기된 의문점들이 하나씩 이렇게 해소가 돼 나가면은 빨라도 돼요. 그런데 이게 현재 심리가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문제들이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국헌문란이다, 내란이라고 해서 핵심적인 게 두 가지죠. 하나는 국회의원들 끌어내, 또 하나는 싹 다 잡아들였는데, 싹 다 잡아들여의 홍장원 1차장, 국정원 1차장의 말이 지금 그 메모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CCTV에서 많이 이게 그 부정이 되고 있어요. 이 상황이고, 또 각종건 전 사령관, 또 국회의원들 끌어내, 이 말이 김현태 707 단장에 의해서 이거 회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김현태, 각종건 두 사람을 대질 신문을 한번 해서 의문을 푼다든지, 그리고 또 홍장원 전 그 1차장 같은 경우는 이거 두 번이나 정서를 했다는 보좌관 나와야 돼요.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문제가 어느 정도 그 해결이 되는 그 국면으로 갔을 때는 이게 중단이 돼도 되는데, 가면 갈수록 지금 더 이게 의문점이 생기는데 서둘러 봉합을 하는 게 과연 옳은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이르면서 여야 정치권의 장외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요, 주말인 내일 직접 탄핵 찬성 집회를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 광주에 이어서 대전에서 열리는 이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 주최의 탄핵 반대 집회에는 장동혁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이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어제 서울에서 열렸던 찬반 집회 상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어제 저녁 7시 이 서울 광화문에서는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주에 출범식을 가진 이 국민변호인단은 매주 이 목요일 집회를 예고했고 어제는 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집회였습니다. 연단이 오른 석동윤 변호사는요. 윤 대통령이 국민변호인단이 다시 모인다는 말씀을 듣고 한 말이라고 하면서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소위 어른 세대와 기성 세대가 청년 세대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써달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저렇게 언급했다는 점에서요. 혹시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이 오늘 와서는요. 직무 복귀 언급은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는 아니다. 또 이렇게 정정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 직접 복귀를 언급한 게 아니라 석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서 작성한 내용이라고 해명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해 이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지역 화합뿐 아니라 세대 통합, 즉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종종 언급을 했다면서 어제 이 자신의 발언은 집회의 참석자들을 향해서 힘을 모아 윤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키자는 뜻에서 자신이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아시다시피 어제 오전에는 형사재판 또 오후에는 탄핵 심판에 잇따라 출석을 하기 위해서 서초동 그리고 가회동을 오갔습니다. 대통령 이 동선에 따라서 찬반 집회도 잇따라서 열렸습니다. 네, 오전에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이 열린 서초동 법원 앞에서 오후엔 탄핵 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찬반 집회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 동선을 따라 옮겨다니며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도 맞불 집회를 열었는데요. 특히 어제는 탄핵 심판 변론길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지지자들이 동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는데 경찰은 서울중앙지법 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 각각 기동대 50여 개 부대와 3,000명 넘는 경력을 투입해 경계를 강화했고요. 안국역 사거리에는 높이 4m짜리 벽을 세워 찬반 집회 공간을 분리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찬반 집회에서 나온 목소리들 잠시 듣고 오시죠. 대통령 석방! 문영배 사퇴! 우리 윗세대가 지켜오신 자유민주주의 계엄령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저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종결이 다가오면서 집회에서 나오는 목소리들도 더욱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어제는요, 이 탄핵 반대 진영의 전광훈 목사가 UDT, 그러니까 해군의 이제 특전요원이죠. 이들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한 번 더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선을 정말 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을 불렀습니다. 네, 앞서 보신 헌재 앞 집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연단에 오른 전광훈 목사는요. 헌법 위에 또 하나의 법이 국민의 저항권이라면서 UDT로 계엄령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장관, 차관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배신자인지 다 알아봤느냐. 앞으로 국정 운영할 때 나와 상의 좀 하자 이런 말도 했는데 전 목사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해보니까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UDT는 한번 계엄령 다시 한번 해봐야 돼. 검찰도 다 무너졌어. 판사도 다 무너졌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여기 헌법재판소 판사님 8명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야.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요. 다음 주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리 절차 마무리를 앞두고서 바로 내일은 찬성 그리고 반대 양측 모두가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목적은 다르지만 어쨌든 양측 모두가 헌재를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가 읽힙니다. 네, 앞서 부산, 광주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연 세이브 코리아 측은요. 이 내일 오후 2시 대전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이어갑니다. 이 자리에는 이 충남 보령이 지역구이고 이 한때 친한동훈계 핵심으로 꼽혔던 이 장동혁 의원 등 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참석을 하는데요. 이 헌재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 의원도 연단에 설 예정인데요. 장 의원은 이 대전 집회의 의미에 대해서 부산, 대구, 광주에 이어서 이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민심이 모아져
3월 1일 서울 집회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요. 이 대전 집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여당 지도부는 여전히 이 의원들의 집회 참석에 대해서 개인 차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내일 세이브 코리아 측 주최의 탄핵 반대 집회 대전뿐만이 아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목포에서도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도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제 자신의 SNS에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이자 민주인권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목포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김 지사는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내란 추종, 동조 세력을 퇴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목포역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예고한 세이브 코리아 측은 내일 집회에 100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신고했고 비슷한 시각 목포역전에서 탄핵 찬성 집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관련해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광주는 광역시이기라도 했지만은 목포는 굳이 수많은 도시를 두고 와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목포 시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저들은 일부러 도발을 하고 일부러 자극을 할 겁니다. 한 대 와서 때려주기를 바라고 유도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절대 못 본 채시고 좀 잘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에 처음으로 탄핵 찬성 집회를 직접 주최하는 민주당은요.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의 안국역 인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동안 별도 집회를 주최하지는 않고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탄핵 찬성 집회에 의원과 당직자, 당원들이 참석을 해왔습니다. 내일은 민주당 이름을 걸고 직접 집회를 주최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고 오는 3.1절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찬반 양측의 두 총력 집회가 예고가 돼 있는 만큼 내일 집회는 일종의 전초전의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 소속 당직자들에게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린 만큼 내일 집회에도 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표의 참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갈등은 전국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연세대와 서울대에서 찬반 집회를 열었던 것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고려대에서도 찬반 집회가 동시에 예고된 상황입니다. 당초 일부 재학생이 오후 4시 안양 캠퍼스 민주광장에서 고려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 이걸 예고를 하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재학생들이 1시간 빠른 오후 3시에 같은 장소로 점거해서 탄핵 찬성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건데요. 실제 집회 참석자가 이 고려대 재학생에 국한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일부 충돌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지난 17일이죠. 서울대에서 열린 찬반 집회 보시겠습니다. 이름도 남김없이 윤석열을 파면하라! 대학가에서 확산하고 있는 찬반 집회를 두고서는요. 외부 세력의 개입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서울대에서도요. 재학생이 아니고 외부인들이 집회에 참여했다. 이렇게 서울대 측은 밝혔습니다. 그게 충돌의 한 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렇다 보니까요. 이거 학생증을 인증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네, 대학 간의 집회에 외부 세력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외부 세력과 연줄이 없느냐, 학생증에 멸공 등 두 글자 단어를 써서 인증하라는 등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서 만난 한 4학년 재학생은 집회 때마다 확성기와 발전기를 동원한 외부인들이 학교로 들어오고 있다며 반탄이든 찬탄이든 극단적인 단체 한쪽을 지지하는 서울대생은 일부일 것이라고 했고요.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부 인증을 못하는 사람은 과연 서울대생일까, 한국인이긴 할까 식의 게시글도 다수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요. 찬반 장외 여론전도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움직임이 주목이 됩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내일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탄핵 찬성 집회를 주최한다. 지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소도 헌법재판소 인근의 안국역 쪽으로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 이름을 내걸고서 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대표는 참석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드는데요. 하여튼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시민사회단체나 종교단체가 주최하는 집회하고 정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차원이 좀 다르죠. 특히 그 헌법재판소에 미치는 압력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텐데, 그리고 더구나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해 당사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 소추인단 단장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죠. 네. 그리고 그 간사 겸 대변인이 최기상 민주당 의원입니다. 일종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상황이고, 또 뭐 그 야당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은 여당에서는 이번 그 탄핵 심리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을 연결시켜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정당이 직접 나서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참석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풍도 좀 상당히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현재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못하는 하나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일단은 그 정당이 나서서 정당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쨌든 간에 지금 양극단 진영이 너무나 이게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당 그것도 이제 원내 일당이고 다수당이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그거를 그냥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그 이후에 대해서도 정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을 텐데, 이렇게 직접 나서 가지고 어느 한쪽 진영을 편드는 그런 집회를 주최하는 거, 이게 과연 민주당 원내 일당으로서의 그런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안에서 안팎에서 그런 지적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두고 봤죠. 그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치권이 사법권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내일 안에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국민의힘이다. 지금 헌법재판소만 지도부를 포함해서 4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재판관 흔들리기가 도가 지나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한두 번 정도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니라 헌재 항의 방문하고, 그리고 지지자들과 함께 재판관들 하나하나를 지적해서 어떤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이 나서서 뭔가 이걸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국민의힘이 먼저 이 재판부를 흔든 것이지 민주당이 이게 나서서 한다. 저는 이제 막바지에 25일 말하자면 최종 이제 그 변론이 있고요. 이제 선고를 앞두고 이게 더 과열되고 정치권이 사법권에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결정이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정치권은 사실상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런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여권의 차기 주자 가운데에서 단연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인물이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정면으로 맞붙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가 그 무대였는데, 이날 상임위는 당초 예정했던 주제가 아니라 이 계엄 사태에 대한 김 장관의 생각을 민주당 측이 집중 추궁을 했고요. 김 장관은 거기에서 또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사실상 환노위가 김문수 청문회가 됐다. 벌써부터 야당이 김 장관의 견제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 어제 열린 이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는요, 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이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최근 이어진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대선 주자 중 줄곧 선두권에 있는 이 김문수 장관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해서 야당은 김 장관을 향해서 이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이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를 쏟아낸 건데요.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계엄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이 헌법재판소도 공정성 논란을 고쳐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또다시 계엄의 공포에서 떨어야 합니다. 국민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또 국민의 피해도 의원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은 정치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안 맞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 안 했다면서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걸 왜 장관님 스스로 판단하세요?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해야죠.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조차도 김문수라는 사람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동의가 안 되면은 뭐 대한민국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를 고쳐 나가야지 왜 떠나라 그러십니까? 국민의 투표로 뽑힌 왜 내란이라 대통령은 그럽니까? 불법 계엄을 통해서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의원님이 판사입니까? 민주당에서 계엄 국면에 대한 질문만 쏟아내니까요. 김 장관은 지금 계엄 특검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환노위 전체 회의 자리에서 김 장관에게 심지어 대통령 출마 의사가 있느냐 이런 질문까지 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계엄 국면에 대한 민주당의 질문 세례가 이어지자 김문수 장관은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회의 주제와 상관없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겠다고 항의했는데요. 강두구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은 있냐고 묻고 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바란다고 하지만 보여지는 행동은 다르다며 표리부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공방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속에서 막 천불이 납니다. 여기가 뭐 그런 계엄에 대한 거나 탄핵에 대한 거나 이런 거를 하는 자리 같으면 충분하게 저한테도 시간을 주시고 자료를 분명히 해서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요한나 사건을 장관님. 가지고 하는데 회의 주제하고 관련된 내용을 해야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금 무슨 이거 계엄 뭐 특검을 합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왜 밖에서는 딴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파면이 결정되면 대통령이 출마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탄핵이 저는 뭐 기각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기를 원하고 있고 또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근데 우리 전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과 장관이 보여주는 일정과 메시지는 편차가 좀 심합니다. 장관의 말과 행동, 마음은 언론에서나 국민들은 저 멀리 콩밭에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대선을 준비하고 있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리부동한 모습인 거죠. 야권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가장 활발하게 조기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기업을 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양대 노총을 찾으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경제 민생 분야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그런 계산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을 방문해서 자동차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 공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대기업 감세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 기조를 이어오던 것과는 다른 행보로 여겨졌는데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간 것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은 오후 2시부터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 그리고 민주노총을 잇따라 방문하는데요. 최근 이어진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불만을 표출했던 이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여당은 이건 위장이다, 겉과 속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해왔죠. 그런데 오늘 그런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결정을 민주당이 또 내렸습니다. 기업들은 강력 반대하지만 노조는 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을 다시 발의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차례 폐기됐던 노조법이죠. 일명 노란 봉투법을 재발의했는데요.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민노총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중도 보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민노총의 지시를 따르는 하수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행보를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오늘 나온 국민의힘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기업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국내 생산 범위를 좀 확충하기 위해 지원하기 위해 세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표는 말로는 뭐 중도를 지향한다, 뭐 중도 보수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민주노총의 지시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민주노총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다. 이미 2차례에 걸쳐서 거부권 행사가 됐고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저걸 발의한다는 것은 민주노총의 명령이면 무조건 따르겠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 등을 겨냥해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비명계 끌어안기 행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늘 낮 12시쯤에는요. 박용진 전 의원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박용진 전 의원 지난해 총선 공천에서 탈락을 하면서 이른바 비명 행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주목이 되는데요. 자, 두 사람의 만남 어땠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저희도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대표는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주에는 친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났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김부겸 전 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까지 만나면서 이 당 통합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난해 총선을 계기로 해서 이 대표나 이 친명계와 악연을 쌓았던 이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과 만난 건데요. 박 전 의원은 이 지난해 총선에서 이 현역 의원 평가 최하위 10%로 분류가 되면서 컷오프돼서 이 비명계 의원들이 총선 경선에서 대거 탈락한 소위 이 비명 행사 논란의 대표곡으로 꼽혔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난 건요, 이 지난 총선 후에 처음인데요. 이 대표가 먼저 연락해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 대표는 힘을 합치자며 이 박 전 의원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손을 내밀었고, 박 전 의원은 통합에 공감을 하면서도 지난 총선은 이 자신에게 모진 일이었지만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 다행이다라면서 이 뼈 있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앞서 이 대표가 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연락을 해왔는데 이 만감이 교차했다 이러면서 이 만나면 풀 건 풀고 맺을 건 맺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 대표와 친명계를 향한 쓴소리도 내놨는데요. 이 앞서 나온 박용진 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오늘 두 사람의 만난 모습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총선에서의 묵은 악연 이런 거는 우리 민주당으로서의 숙제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 비명 행사 과정, 당내에서 일극 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부담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 전에 이미 20만 표 이상 까먹었다. 김남국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더라고요. 악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언을 해도 악담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정도의 문해력 수준이면 진짜 대략 난감이죠. 아이고 얼마나 고생입니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데 걱정과 불안 떨쳐내고 내란 추종 세력들 재집권 저지하고 하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이 어쨌든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거 아닐까 싶고요. 그 속에 우리 박용진 의원님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역할 하셔야 돼요. 비명계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제기를 해서 최근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놨던 이른바 그 중도 보수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박 전 의원과의 만남에서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지 역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폭풍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중도 보수론이 진심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 입당하라 이런 약간은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비명계의 비판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도 중도 보수 정당론 이걸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세상은 흑백만 있는 게 아니라 회색도 있다며 중도 보수 정당을 강조했고요. 보수 정당을 표방하면서 헌법 파괴 행위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형용 모순적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며 농담 섞인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보수적 중도도 있는 것이고 진보적 중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명색이 국가 살림을 하는 정당이 오로지 진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진보적 정책을 기본적으로 깔고 보수적 정책도 필요하면 하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뜨아라고? 웃는 거 보니까 아시는군요. 반대말이 뭐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뜨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뜨아한 거 아닙니까? 안 웃네.
이 대표의 주장을 둘러싸고서 친명계 그리고 비명계 간의 대립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인사들 중에서는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주장을 들고 나왔죠. 네, 저희도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경수, 김부겸, 이인영, 김두관 등 비명계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이 대표의 중도보수 주장을 비판한 데 이어 오늘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대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 대표에게는 자신이 사실과 달리 좌파 혹은 진보로 인식되고 있다는 불편함이 있어 보이는데 우클릭은 정답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비명계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도보수 주장을 옹호하는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친명계 인사들이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 등도 중도보수를 언급했었다며 이 대표의 힘을 실은 데 이어서 개딸들도 역시 같은 주장을 하며 비명계 인사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비명계 인사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요, 이 대표를 향해서 개헌하라 이렇게 또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김동연 두 후보가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후보자를 양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측이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지사가 지금 와서 이 대표한테 자신한테 했던 그 개헌 약속 이제 지키라. 그러니까 빚을 갚으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네, 김동연 지사는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이 대표와 오는 28일 날 만날 예정인데요. 김 지사는 만남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SNS를 통해 지금이 바로 개헌을 이야기할 때라며 이 대표에게 이 3년 전, 즉 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합의했던 개헌 약속을 이뤄내자고 촉구를 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줄곧 지금은 이 내란 극복에 집중을 할 때라며 개헌 논의를 일축해왔고요. 그제 출연한 MBC 100분 토론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던 만큼 김동연 지사와 개헌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방금 저희가 언급했던 그 MBC의 100분 토론,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부정을 하면서 헌법 제84조를 거론을 했습니다. 즉 뭐냐면 만에 하나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정지가 된다. 이게 법 밖의 다수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여당으로부터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주려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받았죠. 오늘도 비명계 그리고 여권에서는요. 이건 결국 이 대표가 방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이 비명계 양기대 전 의원은요. SNS를 통해서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당이 아니다.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춘다는 논리는 이 법치주의를 무시한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이 유승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서 누구 마음대로 다수설이냐고 하면서 벌써 이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김칫국부터 드링킹하는 모습이 가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그 100분 토론에서 다수설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이 법 밖의 다수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아직 다수설이라고 과연 볼 수가 있을지 그만큼 법조계 내에서 갑론을박이 상당하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런 내용의 이 헌법 제84조에 대해서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요. 이 재직 전에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반면 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요. 이 소추라는 개념은 기소부터 처벌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도 중단되는 게 맞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요. 이 두 가지 해석이 대립하고 있고 각각의 입장이 일리가 있다면서 다수설이라고 할 만큼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사실상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하면서 서로에 대한 견제구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제 여야정, 그러니까 여당, 야당, 정부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처음으로 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협치가 혹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무색할 만큼 첫 만남부터 아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네,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회의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협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반도체 특별법 등 쟁점 사안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고요. 결국 추경이나 연금 문제 등 주요 현안 모두 실무 협의로 넘기면서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됐습니다. 여야 대표 중 누가 먼저 공개 발언을 시작할지를 두고 농담 섞인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일당의 이재명 대표님 먼저. 집권당부터 하시죠. 그렇게 하기로 정했는데. 그걸 먼저 하십시오. 자, 그럼 권영세 우리가 양보를 받아야 될 건 이런 게 아닌데 어쨌든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일국체제로 제일 실세인 줄 알았는데 이 정책과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이 가장 실세이실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진성준 의장님 특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패널들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아까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첫 순서에서 전해드렸었죠. 바로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제 논의하기로 했던 그런 의제가 바로 그 MBC 전 기상캐스터인 오 요한나 씨 사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이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당초 의제에서 벗어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문수 장관을 상대로 해서 계엄이 과연 불법이라고 생각하느냐, 대통령은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헌재가 공정하게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소위 정치적인 쟁점들을 갖다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이 자신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김 장관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대선 주자 가운데 차기 주자 가운데에서 지금 선두권에 줄고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일찌감치 김 장관에 대한 지금 견제에 나선 거 아니냐, 이거 뭔가 사전 검증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까지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김문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을 하는 거는 당연한 것인데 김문수 장관이 그 본인의 업무 외에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죠. 탄핵 반대 부분,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계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해제가 됐는데 무슨 이게 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판단들을 하다 보니 계엄에 대해서 지금 내란 사태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선 현안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민주당의 국무위원이 이런 식의 정치적인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정치적 발언을 한다면 정치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은 김문수 장관 부분이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안 질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김문수 장관이 지금 얘기하는 이 탄핵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게 뭘까요?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를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만드는 게 국익 아닐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질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MBC 문제라서 MBC 문제에 집중적으로 하기가 야당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차에 이제 김문수 장관이 나왔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그래서 그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도 하나 있지만은 김문수 장관이 계속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계속 부정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게 내란죄다 해서 전부 다 국무위원들 일어서라 서영교위원회 했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그때도 앉아 있었습니다. 대정부 질문. 예, 대정부 질문 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김문수 장관이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부정을 하니까 부정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그 차원도 있고 하나는 김문수 장관 개인에 대한 거고 하나는 내란죄 프레임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데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나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표까지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 집회를 하는 것이 일부에서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은 이게 점차 기각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내란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이 부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규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부분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책 행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해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이 오늘 또 벌어졌는데요. 이재명 대표 어제는 대기업 중에 대기업이죠. 현대자동차를 찾아가서 국내에서 차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심지어 감세까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치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지금 민주노총, 한국노총 방문하기에 앞서서 민주당이 대기업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조가 불법적인 어떤 파업을 하더라도 어떤 법적 배상 청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대부분을 면제시켜주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다시 지금 발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 가서는 친기업적인 말을 하고 또 노조 방문에 앞서서는 또 노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이게 결국은 과연 앞뒤가 맞는 것이냐 표리가 같은 것이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이재명 대표가 실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중도보수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치의 방향이 극단의 정치에서 깨서 좌측 우측이든 이게 국민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행보 같아요. 비판을 하려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지금 이 나라가 좀 비상시국이고 비상시국이면 한쪽 깜빡이만 켜고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서 깜빡이를 켜고 좌측으로 갈 때는 좌측으로 켜는데 지금은 양쪽 다 켜는 비상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실용주의 자체가 향후에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꼭 한쪽에서만 한쪽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그 가치와 이념을 지키는 것일까? 라는 어떤 의문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줄곧 일관성 있게 간다면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딜레마가 생긴 거죠. 딜레마가 생긴 게 하나는 지금 전혀 다른 일을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는 통합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통합. 그래서 비명계도 끌어안는다고 하고 박용진 전 의원도 만나고 하는데 그 통합을 하려면 뭔가 기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좌파의 어떤 그 선명성, 정체성을 강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를 하려고 하니까는 그래야지 안이 통합이 돼서 대선에 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는 중도층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중도 보수 정당을 지향을 한다 이렇게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맞지 않는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충돌이 생기는 것이고 노란봉투법하고 노란봉투법은 보수 정권에서 이미 그 거부권을 행사를 했던 법안이죠. 네. 그 법안하고 보수 중도 정당을 지향한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딜레마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SF 영화처럼 떴다입니다. 이거 무슨 소식입니까? 네, 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봤던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일명 플라잉카가 곧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한 스타트업 업체가 이 하늘을 나는 전기차를 공개를 한 건데요. 자, 화면 보시면요. 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적한 도로를 이 검은색 차량에 달리다가 저렇게 갑자기 수직으로 붕 날아오르더니 이 길가에 주차된 흰색 차량을 넘어서 공중을 비행을 하고요. 다시 저렇게 지상으로 착륙을 합니다. 이는 이 미국 스타트업 업체 알레프 에어로노틱스가 개발한 하늘을 나는 전기차 모델 A입니다. 알레프 에어로노틱스는 최근 자사가 개발 중인 플라잉카 모델 A 성능을 한 도로에서 시연하고 이를 찍은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항공기가 양력을 얻기 위해 활주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다 이륙하는 것과는 달리 이 플라잉카는 도로를 느린 속도로 주행하다가 그대로 떠오르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 시연 영상은 안전을 위해 인구 밀도가 낮은 도시를 찾아 촬영됐고요. 업체는 모델 A가 포장되지 않은 길에서도 문제없이 주행하는 모습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플라잉카, 과연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 원리도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기술이 함께 쓰인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여러 개의 로터, 그러니까
회전 장치입니다. 이 바퀴를 포함해서 차체 곳곳에 있는 이 회전 장치는요, 드론이나 헬리콥터처럼 이 프로펠러 역할을 해서 차량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 활주로 없이 그 차량이 그냥 바로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일반 차량과 같이 도로를 주행하다가 이 공중에 떠오르면서 차체가 옆으로 틀어서 마치 그 비행기 날개처럼 이렇게 날개되는 그런 원리라고 하는데, 이 개발자도요, 이 차체 전체가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지상에서 죄송합니다. 아까 지상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그 먼지 같은 게 이렇게 아래에서 주로 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회전력이 회전하는 그 날개가 결국 지상을 향해서 날면서 거기서 이제 위로 오르는 그런 양력을 얻는다, 아마 이런 원리가 아닌가 싶은데,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이 해당 업체는요, 이 플라잉카 개발에 약 10년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팀 드레이퍼에게 프로토타입, 우리말로는 시제품을 선보였고요. 그의 회사로부터 약 4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2022년에 모델 A라는 이름으로 플라잉카의 프로토타입이 대중에 최초 공개가 된 겁니다. 작년 2월에는 세계 이동통신 전시회에 전시가 돼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 시연 장면은 공개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에 알레프 측은 이 도로 주행 중 수직 이륙하는 전기차 영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고요. 알레프 대표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류에게 증명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신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좀 비쌉니다. 이 개발사 알레프 측은요, 현재까지 이 3천 건 이상의 모델 A 이 구매 사전 주문을 받은 상태라고 하는데, 예상 판매가가 약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9천만 원입니다. 알레프는요, 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모델 A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게 이제 제대로 상용화되려면 여러 이제 정부 규제 등을 통과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2035년 출시를 목표로 해서 두 번째 플라잉카 모델 Z 이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 Z는요, 대중화에 좀 더 이렇게 중점을 둔 보급형 모델이고, 예상 가격은 약 3만 5천 달러, 이건 이제 우리 돈으로 약 4,5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디어 기발 한 해입니다. 이건 무슨 소식인지 전해주시죠. 네, 일본의 한 여행사가 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관광 상품을 제공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바로 이 눈이 많이 내리는 도시인 홋카이도 삿포로시의 이 겨울철 골칫거리, 바로 제설 작업인데, 이거를 관광 상품으로 내세운 겁니다. 인구 약 200만 명의 삿포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눈이 내리는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매년 이 겨울 평균 적설량이요, 5m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 눈 치우기 정말 고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한 지역 여행사가 수익성 있는 이 관광 상품으로 재탄생시킨 겁니다. 특히 이 관광 상품은 눈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중국 남부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해당 여행사는 매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1인에서 6인 기준 25만 엔, 우리 돈으로 약 240만 원의 제설 작업 투어를 운영한다고 하고요. 제설 트럭에 탑승해 삿포로의 제설 과정을 구경할 기회와 함께 고객이 직접 제설 작업에 참여할 수 있고, 제설이 없는 날에는 제설차 내부를 둘러볼 수 있다고 여행사 측은 홍보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현지 반응은 어떤지 소개해 주시죠. 예, 체험을 마친 중국인 관광객들은요, SNS에 이 관광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남겼다고 합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다. 온 세상이 하얀 눈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 춥고 힘들었지만 또 오고 싶다라는 등의 감상을 전했고요. 외신에 따르면 이 제설 체험이 쇼핑보다 체험을 우선시하는 젊은 중국 여행객들 사이에서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 일본 네티즌은 이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천재라고 극찬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측 불가 대반전입니다. 화제 속에 방영되고 있는 미스터 트롯 3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는요, 트롯 황제의 자리를 향한 아주 불꽃 튀는 준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네, 어제 방송된 미스터 트롯 3에서는요, 이제 남은 14명 참가자들의 결승을 향한 관문인 준결승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준결승전 1차전 1라운드 미션은요, 레전드 한 곡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롯맨 2명이 이 레전드 곡, 그러니까 아주 전설적인 곡 그런 걸 하나를 나눠 부르고, 마스터 13인과 국민대표단 200명이 이 두 사람 가운데 잘했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에게만 표를 주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시즌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손비나 그리고 김용빈 두 사람인데 이들의 맞대결이 성사가 돼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네, 준결승전 진출자 가운데 경계대상 1위로 꼽힌 손비나 김용빈은 다른 트롯맨들에게 지목받지 못해 의도치 않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동갑내기의 이름도 용빈으로 같은 두 사람은 후렴구 비음창법이 포인트인 진성의 내가 바보야를 나누어 불렀는데요. 트롯 고수들답게 각자의 매력을 살려 정통 트롯의 맛을 보여준 두 사람의 레전드 무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랑한단 말해볼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잡지 못한 내가 바보야 하지 말라 잡아볼까 이제 와서 후회할 줄이야 내가 바보야. 자, 두 사람의 무대가 끝나자 마스터들의 고심은 깊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선택해야 하는데 두 사람 다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기 때문이죠. 김연자 마스터는 허점 하나 없는 퍼펙트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원곡자인 진성 마스터도 두 사람에게 내가 배운 무대라고 역대급 호평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 손비나가 김용빈을 제치고 승리를 했는데요. 손비나는 110점, 40점을 받은 김용빈을 큰 점수차로 이겼습니다.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에게 20점이 배점되는 국민대표단 200인 점수 또한 손비나에게 돌아갔습니다. 예상 밖으로 인데 점수차가 컸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가던 순간에 충격적인 결과,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준결승전 사상 역대급 점수차가 벌어지는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최근 인기 급상승 중인 최재명과 박지우의 대결이었는데요. 최재명이 대결 상대로 박지우를 고른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오승근의 있을 때 잘해를 함께 불렀는데요. 그동안 무대에서 담대한 배짱을 보여줬던 최재명, 완벽한 목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쇳소리로 매력을 살린 무대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결국 최재명 140점, 박지우 10점이라는 이 준결승전 사상 역대급 점수 차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마음에 그 문을 열어줘. 경연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인물들이죠. 바로 철록담 그리고 이지훈인데 두 사람의 대결도 성사가 됐습니다. 경쾌한 체조 안무까지 선보이면서 아주 재치 있는 무대를 꾸몄는데요. 이지훈이 대세인 철록담의 기세를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데뷔 합산 52년 베테랑들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이지훈이 2연속 진을 차지한 철록담을 지목한 건데요. 두 사람은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를 선곡해 림프 마사징 등 유쾌한 퍼포먼스는 물론 이제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마스터들과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완벽한 무대에 마스터들은 전원 기립했는데요. 원곡자인 오승근은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였다라면서 너무 잘해서 기가 막혔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국민대표단의 선택을 받은 데 이어 마스터들의 많은 표를 받은 철록담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완벽한 호흡을 보여준 두 사람의 무대도 보고 오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관절이 어때서 나한테 최고 어깨 손을 위로 옆구리 사랑해 나이가 있나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세월아 비켜라.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